안녕하세요. 올로바드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지구 이 AFC 웨스트까지 왔습니다. 사실 조금 더 이제 빨리 촬영을 끝냈어야 됐는데 저희가 이제 이벤트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코로나에 또 한 번 확진이 되는 바람에 촬영 실이 조금 늦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시즌에 거의 임박해서 이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시작을 해볼까요? 네. 가장 먼저 덴버 브론코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7승 10패를 기록을 하면서 지구 최하위에 위치를 했었던 덴버 브론코스였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 구단의 오너십이 바뀌었습니다. 이 32개 팀 중에 이번 오프 시즌에 이제 오너십이 바뀐 케이스는 이제 덴버가 유일하다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룹이 이 덴버 브론코스를 인수를 했는지를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많은 팬분들이 아실 만한 그 월마트,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좀 실패를 거두기도 했었던 그 대형 마트의 창립자인 샘 월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좀 돌아가셨고 네.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경영을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직 월마트 회장인 롭 월턴이라는 사람이 주도하는 이제 새로운 오너십 그룹이 덴버를 지금 4.65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약 6조 2천억 정도를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워낙 큰 돈이니까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북미 이제 프로스포츠 구단 중에는 이제 최고의 기록을 압도적으로 경신한 정말 엄청난 돈으로 이제 덴버 브론코스가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네. 이게 6조 2천억 원이잖아요. 와. 이게 약간 그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엄청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이제 재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롭 월턴이라는 사람이 제가 좀 8월에 이제 자료를 조사한 거긴 한데 그 당시 포브스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20번째로 재산이 많은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약 77조 원, 그러니까 57.6 빌리언 달러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나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덴버를 샀고 이제 NFL에 있는 이제 32개 구단의 구단주 중에 압도적으로 이제 재산 보유 1위의 이름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2위에 랭크되어 있는 분이 시애틀의 구단주 폴 앨런인데 이분이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립자잖아요. 이분의 재산이 지금 2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의 한 3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가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감이 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대단한 큰 손이 NFL 무대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NFL이 이제 캡 스페이스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이제 리그이기 때문에 구단주가 돈이 가장 많다고 해서 당장 모든 선수들을 다 데려올 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캡 스페이스를 최대한 채우는 데 있어서 좀 너그러울 가능성도 높고 이제 캡 스페이스에 잡히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감독에 대한 투자라든가 어떤 시설, 인프라, 이런 선수 육성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는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덴버 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좀 반가울 만한 소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과거 북미 4대 스포츠의 어떤 구단 매각 사례를 통해서 이번 이제 덴버 브론코스의 어떤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보자면 NFL은 사실 이제 최근에 데이비드 테퍼가 2018년에 펜서스를 인수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가 2.28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지금 덴버의 한 정확하게 절반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게 이제 과거 최고 기록이었고 메이저리그는 이제 2020년에 뉴욕 매츠가 2.4 빌리언, NBA는 브루클린 네츠가 2.35 빌리언, 그리고 NHL이 이제 토론토가 1.3 빌리언 달러 정도의 이제 거래된 것이 역대 최고 기록이었으니까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이제 뉴욕 매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주고 이제 덴버 브론코스가 매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프로 스포츠 구단을 사고 싶어하는 어떤 부호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졌다. 그럼요. 이게 덴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슈퍼볼 50에서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뉴욕 매치는 이제 뉴욕의 양키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뉴욕 프라임이 있는 그런 구단이고 덴버는 사실 아니잖아요. 슈퍼볼 50을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걸 빼놓고 나면
글쎄요. 뭐 최근에 이제 커리어가 그렇게 좋은 프랜차이즈도 아니었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금액은 만약에 댈러스 카우보이스나 그린베이 패커스나 뭐 그린베이 패커스는 이제 뭐 시민 구단이니까 그렇다 쳐도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나 이런 이제 뭐 스틸러스 이런 팀들이 다른 구단주의 매각이 된다고 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라는 부분을 좀 상상을 해보게 만들잖아요.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금액이 됐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롭 월턴 이제 오너십 그룹에 또 참여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흥미로운 이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F1 레이싱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라면 이제 모두가 아실 만한 그 루이스 해밀턴이 참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루이스 해밀턴은 사실 이제 시즌 챔피언만 7번을 차지한 뭐 어떻게 보면 뭐 슈마허의 뒤를 잇는 뭐 굉장히 F1의 이제 전설적인 레이서로 이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있는 인물인데 네. 뭐 아마도 이제 LA 다저스에서 매직 존슨이 했던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물론 뭐 해밀턴도 뭐 많은 돈을 투자를 했겠지만 네. 뭐 이 롭 월턴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따라갈 수는 없는 뭐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홍보대사 혹은 얼굴마담 이런 역할들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저희 크버지 이제 스탠 크런키 램스 구단주이자 아스날 이제 오너가 이 월마트 삽이잖아요. 예, 그런 이제 혈연 관계도 있는데 지금 이제 LA 램스의 구단주긴 합니다만 나머지 뭐 다른 4대 스포츠 그리고 MLS 이런 그 구단을 갖고 있는 지역 연고가 이 덴버 쪽이거든요. 뭐 콜로라도 애벌렌치라든지 덴버 너기츠 이게 다 이 크런키가 갖고 있는 구단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덴버로 오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아니었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이 롭 월턴이 예전에 이제 덴버 쪽에서 거주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뭐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이 덴버 브론코스의 어떤 최종 뭐 새로운 구단주로 좀 낙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구단주가 바뀌었고 구단주만 바뀐 건 아닙니다. 지금 감독도 새로 바뀌었는데 좀 전에 이제 패커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나다니엘 해켓이 이제 브론코스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감독이었던 이제 빅펜지오가 이제 수비 쪽 전문가였다면 이 해켓은 반대로 이제 오펜시브 마인드를 가진 코치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해켓이 사실 그린베이 때는 이제 플레이 콜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뭐 시라큐스 대학이라든가 뭐 버팔로 빌스, 잭슨빌 제기어스 같은 팀들에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는 또 많은 경험을 쌓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나다니엘 해켓이 과연 어떤 플레이 콜링을 할 것인가, 어떤 스타일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물음표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러셀 윌슨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구단을 그 매각하기 전에 이제 트레이드로 영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팀이 돌아가는 상황이 좀 패스비 스킴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사실 이 해켓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이제 버팔로나 잭슨빌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러싱의 비중을 많이 이제 높였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 나다니엘 해켓의 성향이었다기보다는 그 당시 버팔로와 잭슨빌이 이제 패싱 게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니었다. 뭐 어떤 쿼터백이나 리시버 문제로. 그래서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좀 러싱의 비중을 높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덴버는 러셀 윌슨이라는 이제 좋은 쿼터백이 있으니까 뭐 좀 밸런스 있는 공격을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러싱 쪽에서는 좀 아웃사이드 존 러싱을 많이 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러셀 윌슨의 좀 딥볼 능력을 살리는 플레이북을 좀 구성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이 시애틀에서 마지막에 러셀 윌슨이 떠나올 때 좀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에 본인도 불만이 없지 않았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 나다니엘 해켓 신임 감독이 좀 고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러셀 윌슨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감독도 바꾼 이후에 쿼터백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임 구단주가 이 좀 익절을 하기 위한 무브먼트였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2월에 구단을 매각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이제 3월에 러셀 윌슨 트레이드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매각을 앞두고 좀 구단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뭐
트레이드가 아니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 구단에 대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 표지 모델이 드류 락인 거보다는 네. 러셀 윌슨인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시 덴버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면 슈퍼볼 50 우승 이후에 뭐 우승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플레이오프에 한 번도 나가지 못했던 것이 지금 최근의 어떤 덴버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드라마틱한 뭐 변화가 좀 필요했고 러셀 윌슨이 이제 그 카드로 좀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시애틀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노아 펜트나 뭐 드루락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픽들을 내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쿼터백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건 좀 불가피했다. 저도 이렇게 좀 보여지고 러셀 윌슨이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로 좀 접어들고 지난 시즌에 이제 부상이 어떻게 보면 거의 커리어 처음으로 발생하기는 했지만 뭐 여전히 엘리트 레벨로 몇 년은 더 뛸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덴버가 좀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타일러 러켓, 뭐 DK 메카프 이런 선수들이 없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뭐 코틀랜드 서튼, 제리 주디, KJ 햄러 이런 선수들이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이 그 다면화되어 있는 공격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서튼 일단 빅바디 리시버 그리고 제리 주디 선수는 저희가 드래프트 때부터 이제 이 선수는 라우트 러닝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실제로 리그에서 보여준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좀 엿보이긴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KJ 햄러 선수는 이제 스피드 굉장히 빠른 선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을 갖고 있는 공격진을 이제 러셀 윌슨 선수가 지니게 됐는데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기존에 손발을 맞춰왔던 이 타일러 러켓 그리고 DK 메카프만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많은 대가를 주고 데려온 선수인 만큼 그 부분은 그리고 포지션이 쿼터백이잖아요. 본인이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윌슨이 시애틀에서 보여주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지 못한다? 그럼 이제 새로 이렇게 구단을 사게 된 월턴 씨는 큰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덴버의 리시버들이 굉장히 좀 유망하지만 뭐 최근에 이제 쿼터백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꽃을 못 피웠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뭐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윌슨의 어떤 도움을 등에 업고 좀 한 단계 커리어를 좀 발전시킬 좋은 기회라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제리 주디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프 시즌에 어떤 상대방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죄로 체포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징계나 뭐 이런 것까지 좀 뭐 거론이 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훈련에 좀 제대로 참가를 못하면서 오프 시즌을 좀 충실히 보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선수 본인도 좀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는 뭐 일이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과연 이런 좀 악재를 뚫고서 어떤 필드 위에서 집중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고 네. 이제 러닝백 같은 경우는 사실 자본테 윌리엄스와 멜빈 고든의 이제 어떤 밸런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러닝백 걱정은 딱히 없는데 결국 이제 노아 펜트가 떠난 타이트엔드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노아 펜트의 빈자리에 외부 수혈은 없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자원이 이제 알버트 오크웨이브 없는 이 선수가 좀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뭐 잠재력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만 이 선수 역시도 이제 그 잠재력이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그런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선수가 또 기회를 받고 그 기회 속에서 재능을 만개를 할 수 있을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스피드가 좋은 선수라는 평가예요. 그래서 뭐 사실 드류락과 이제 뭐 대학 동문이었다는 이유로 저희가 좀 뭐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결국 드류락과는 좀 뭐 좋은 시너지를 내지는 못했고 네. 이제 러셀 윌슨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오라인 쪽을 좀 보면 이게 사람이 이제 그 정해진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리시버 복은 있지만 오라인 복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빌리 터너 정도를 패커스에서 데려온 것이 좀 뭐 플러스 요인이었다고는 하지만 뭐 그렇게 이제 리그에서 내세울 만한 오펜시브 라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PFF 랭킹에서도 딱 16위, 그러니까 이제 평균 정도의 뭐 오펜시브 라인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상대적인 거니까 지금 시애틀이 32위거든요. 그거를 감안하면
윌슨에게는 이제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오펜시브 라인이다. 이렇게도 뭐 말씀을 드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중에 이제 키 플레이어를 한 명만 꼽아보자면 사실 2020 시즌에 이제 굉장히 부진했다가 지난 시즌에 조금 이제 스텝업을 하면서 반등 가능성을 보여준 이 센터 로이드 커션베리가 있어요. 이 선수가 뭐 1년 차보다 나은 2년 차를 보냈기 때문에 2년 차보다 나은 3년 차를 보낼 수 있다면 러셀 윌슨에겐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프런트 세븐 쪽을 보강을 하는데 힘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나이너스의 이제 노즈 태클 DJ 존스를 3년 3천만 달러 계약을 안겨주고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이제 카보이스에서 뛰었던 랜디 그레고리 선수를 5년 7천만 달러를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난 시즌 중반에 떠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본 밀러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확실하게 이번 이 프리시즌에 좀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공격 쪽에 비해서는 변화가 좀 적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앞선에 힘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랜디 그레고리의 어떤 계약 과정이 좀 굉장히 재밌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당초에는 이제 비슷한 금액과 비슷한 어떤 기간 조건으로 댈러스 카우보이스에 그대로 잔류를 할 것이 좀 유력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급작스럽게 덴버로 이제 행선지를 바꾸게 됐는데 그 이유가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랜디 그레고리가 사실 이제 오프필드 이슈가 조금 있는 선수다라는 거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댈러스가 삽입했던 조항이 이겁니다. 선수가 징계나 벌금을 맞으면 보장액이나 보너스 금액이 삭감될 수 있다라는 이제 조항을 계약 조항에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딱 넣어놨는데, 아니 이거 뭐야? 라고 이제 반발을 하면서 랜디 그레고리가 마지막에 또 행선지를 덴버로 바꾸고 말았고, 어쨌든 필드 위에서 이 선수가 보여줬던 모습은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엣지 러셔 랭킹에서 한 13위 정도의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필드 위에서 분명히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랜디 그레고리였기 때문에 뭐 덴버나 댈러스 모두 이제 잡고 싶어 했던 선수고, 네. 근데 이제 다만 악동 이미지가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징계나 뭐 벌금도 자주 맞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전으로 뛰었던 경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덴버가 이런 리스크들을 감수하고 일단 랜디 그레고리를 공격적으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잘 달래서 이제 좀 필드 위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잘 만들어야죠. 뭐 어쨌든 많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계약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 최근에 뭐 리그에서 소위 악동이라고 불렸던 선수들의 말로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셨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그 좀 시끄러웠던 선수들 중에 오델 베컴 선수를 제외하고 나면 현재까지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토니오 브라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끝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예. 뭐 아마 그런 케이스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랜디 그레고리가 이 덴버라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 와서 어떻게 좀 적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드래프트 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라운드 픽은 이제 없었고 이제 2라운드 픽부터 있었는데, 2라운드 전체 64번으로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오클라호마 출신의 닉 보니토라는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사실 근데 엣지 치고는 피지컬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190cm에 108kg.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거구인데, 그렇죠. 이 괴물들이 모여 있는 NFL에서는 사실 그렇게 인상적인 피지컬은 아니라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선수가 프로에 와서 증량을 반드시 해야만 충분히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조언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어떤 가속력, 스피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뭐 쿼터백이나 이제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추적하는 능력은 굉장히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피지컬로는 당장의 측정감으로서 활약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선수도 NFL 무대에서 좀 숙성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좀 몸을 키우는 어떤 뭐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데뷔 시즌에는 어떤 니켈 패스러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패스러시에 좀 대놓고 힘을 많이 주는. 네. 그래서 이제 숫자를 많이 배치하면 사실 어떤 상대 오펜시브 라인의 컨택이 없이도 또 몇몇 선수는 또 침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닉 보니토가 가진 어떤 스피드를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라운드에서 뽑은 이 타이트엔드 그렉 돌치치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FA 영입은 없었습니다만 또 타이트엔드 자리를 좀 보강하는 의미의 지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선수는 이 블로킹 쪽보다는 리시빙이 좀 특화가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야드 애프터 캐치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능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 LSU와의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인생 필름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중거리 정도의 패스를 받아서 어떤 이제 빠른 스피드와 어떤 상대 태클을 좀 기기묘묘하게 벗겨내는 이제 테크닉으로 75야드 터치다운을 따냈던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선수의 스카우팅 리포트에 어떤 링크가 달려있는 영상을 좀 보고 왔는데 굉장히 좀 흥미롭고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좀 자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앞서 이야기했던 알버트 오크웨이브넘과 좀 좋은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올 시즌의 행보가 상당히 좀 궁금해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FC 웨스트에서 이제 종전까지는 덴버가 그래도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종종 드렸었는데 네. 올해는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유일하게 조금 1약으로 평가되는 덴버까지 뭐 엘리트 쿼터백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AFC 웨스트의 경쟁이 뭐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짜 좀 춘추 전국 시대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정도로 여기는 정말 각축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그런 예상을 좀 더 강하게 만드는 팀이 바로 LA 차저스입니다. 저는 올 시즌에 사고를 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 바로 차저스라고 생각합니다. 뭐 워낙 보강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뉴욕 제츠가 뉴욕의 좀 세컨 팀 같은 이미지라면 이 LA도 또 램스가 조금 더 이제 빛을 많이 받고 차저스는 좀 그 뒤에 좀 머물러 있는 팀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 소파이 스타디움도 램스 거니까. 그죠, 이제 세입자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뭐 제츠와 자이언츠가 좀 공동으로 이제 구장을 쓴다면 저 왜 기생충 영화가 생각이 나죠? 차저스는 사실 물론 돈은 내겠습니다만 빌려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조금 이제 빛을 덜 보기는 했는데 뭐 올해도 램스도 강력하지만 사실 그에 못지않게 차저스도 강력해졌기 때문에 LA에 있는 풋볼 팬들은 좀 두 팀의 경기를 다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은 이제 지난 시즌에 스텝업을 한 그 저스틴 허버트 선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이 이제 2년차 시즌이었는데 1년차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1년차 때 저스틴 허버트 선수는 잘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느낌이었으면 지난 시즌에 저스틴 허버트는 와 잘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어떤 기록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되는 것이 물론 이제 최근에 NFL 리그가 이제 점점 패싱 비중이 높아지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쿼터백이나 뭐 리시버들의 기록이 조금씩 이제 부풀려지는 뭐 트렌드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더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데뷔 후 첫 2년 동안 만들어낸 기록을 이제 모든 이제 선수들에게 이제 대입을 해봤을 때 패싱 야드, 패싱 터치다운, 패스 성공 횟수 이런 어떤 쿼터백의 주요 수치에서 저스틴 허버트가 모두 역대 1위 기록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대목이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뭐 탐 브레이디라든지 이 드류 브리스라든지 혹은 이제 에런 로저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데뷔할 때와는 지금 이제 뭐 스킴이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리그 자체의 어떤 판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라는 건 사실 뭐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 선수들보다도 많은 패싱 야드, 패싱 터치다운, 그 패스 성공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다른 선수들이 해오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걸 이 선수가 해냈다라는 건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의미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허버트가 뭐 사실 이미 슈퍼스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뭐 어떤 뭐 훈련이나 모든 이제 생활을 이어간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더 향후 미래를 이제 기대케 하는 부분이에요. 네. 앞서 뭐 랜디 그레고리의 좀 반대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공식 훈련이 끝난 뒤에도 항상 그 나머지 개인 훈련을 진행을 한다 그래요.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네. 그리고 이제 동료들과도 굉장히 잘 지내면서 좀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조 버로우와 함께 NFL의 10년, 15년을 이끌어갈 뭐 슈퍼스타가 이미 됐고 네. 또 향후에도 또 그 지위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이제 이 차저스 팀적인 문제는 역시나 이제 브랜든 스텔리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브랜든 스텔리 감독이 팀을 잘 맡아서 이끌었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너무 좀 도박성 플레이가 많다. 거의 뭐 론 리베라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고포릿에 대한 어떤 시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뭐 마지막 주차 레이더스와의 경기라든가 이런 시즌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순간들에서 좀 무리한 고포릿들이 좀 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뭐 나름 좀 시간을 써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전체적인 수치로 보면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34번의 고포릿을 시도해서 22번 성공. 그러니까 이게 한 65% 정도의 성공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다른 팀들과 비교하면 어떻느냐. 시도 횟수가 32개 팀 중에 3위, 그다음에 성공 횟수가 1위, 그다음에 성공률 기준으로 봐도 리그 4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굉장히 뭐 좋은 수치라고 봐야겠죠. 예, 근데 이제 다만 뭐 저는 이 고포릿은 이제 야구의 도루에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 뭐 성공했을 때의 보상도 굉장히 확실하지만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가 더 큰 플레이다. 네, 그런 점에서 사실 도루와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때와 장소를 잘 가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기술적인 확률, 데이터적인 확률을 근거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좀 너무 리스키한 어떤 작전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구에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예요. 1위 결정전. 네, 여기서 이기면 뭐 플레이오프든 1위든 뭔가 아주 유의미한 성취를 이루는 거고 여기서 지면 이제 그거를 이루지 못하고 이제 떨어지는 건데 한 점 뒤진 2, 4, 1루 여기서 이제 도루를 과연 시도할 수 있겠느냐. 몇 회예요? 그 9회죠. 9회. 아. 네, 근데 사실은 성공하면 굉장히 좋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짧은 단타 하나만으로도 득점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자체도 굉장한 베네핏이기는 합니다. 근데 단타의 이제, 점수가 나니까. 근데 이제 도루를 실패하면 사실 거기서 게임이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승리 확률이 0%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이 선수의 그 1루 주자의 어떤 시즌 도루 성공률이 뭐 단순히 높다는 이유로 무조건 도루를 지시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죠. 뭐 김혜성 선수 정도 되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서는 지키기 어렵다라고 봐야죠. 저는 뭐 90년대 초반에 이종범 정도가 아니면 뭐 근데 결국 이렇게 시즌에 명운이 걸린 상황에서 어떤 너무 좀 기계적인 고포릿 지시가 이제 몇 번 나오다 보니 그게 이제 팬들의 뇌리에 좀 강하게 바뀌면서 어떤 스텔리의 또 의사결정, 어떤 리더십, 뭐 감독으로서의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다 의심을 좀 받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좀 성장통이라고 보고 이번 시즌에 어떤 그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사실 성공률 자체가 낮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텔리의 어떤 고포릿 스킴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무기를 꺼내드는 타이밍이 좀 다소 맞지를 않았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차저스 이번 시즌은 좀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게 물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줄여 나가고 좀 더 가능성 높은 플레이로 가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실패했다라는 그 클러치한 상황에서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도 있긴 합니다.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 예전에 그 제가 유튜브에서 매직박 선생님의 영상을 보다가 그 백숙 먹자 했잖아라는 멘트 아세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한사랑산악회에서 백숙 먹자 했잖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기가 안 들려요.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얘기가 안 들리고 무지성으로 그냥 백승 먹자 했잖아! 약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시즌 내내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뒀든 간에 마지막에 그래서 실패했잖아! 약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뭔가 근거가 있고 그런 선택에 대해서 졌으니까 어쨌든 책임을 지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지만 이게 시도했다라는 것만으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감독과 쿼터백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뭐 다른 이제 선수들 이야기도 좀 해보면 사실 스케일 플레이어진은 뭐 큰 변화가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넘버 2 리시버 이제 마이클 윌리엄스와 3년 6천만 달러 재계약을 하면서 일단 차저스가 더 묶어두는데 성공을 했고 뭐 넘버 1 리시버 키넌 앨런이나 러닝백 오스틴 에클러도 그대로 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저스의 스킬 플레이어진은 그래도 이제 준수하고 꽤 수준급의 라인업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텐드 쪽은 이제 제러드 콕 선수와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은 대신에 제럴드 에블렛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2년 1,200만 달러 계약으로 데리고 왔고 뭐 굉장히 탑급이냐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뭐 제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램스와 시애틀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어쨌든 제러드 쿡보다는 훨씬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향후 발전 가능성은 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차저스가 크게 전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젊은 타이트엔드를 잘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오펜시브 라인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오펜시브 라인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쿼터백 좋은 쿼터백 뽑아놓고 쿼터백이 죽겠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쿼터백을 좀 지킬 수 있는 라인이 구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랭킹을 살펴보면 한 12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상위권 정도는 된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FA 시장에서도 많은 투자를 했고 드래프트에서도 상위 라운드 픽을 많이 오펜시브 라인에 사용을 하면서 어떤 보강에 나선 것이 좀 이제 실효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뭐 센터를 기준으로 이제 왼쪽 라인은 굉장히 견고하다고 봐야겠어요. 네. 데뷔 시즌에 아주 팀의 핵심적인 레프트 태클로 곧바로 자리를 잡은 이제 라션 슬레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즌에 영입했던 뭐 최고의 가성비 계약으로 꼽히는 맷 페일러가 이제 가드. 그다음에 센터 코리 린슬리는 이제 지난 시즌에도 프로볼에 뽑힐 정도로 이 패커스에서의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앙부터 왼쪽 라인은 굉장히 탄탄하다. 근데 이제 다만 오른쪽 라인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에요. 네. 일단 이제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뽑은 라이트 가드 자이언 존슨 선수가 뭐 잘 적응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라이트 태클 쪽에 이제 좀 치열한 경쟁이 있는데 지금 트레이 핍킨스와 그 2017년 언드래프티드 출신의 스톰 노턴 선수가 지금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사실 당초 차저스의 계획은 이 패커스 출신의 브라이언 블라가가 이 라이트 태클 자리를 좀 견고하게 지켜주기를 바랬었어요. 근데 블라가가 뭐 계속해서 최근에 부상으로 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구단의 기대에 좀 부응하지를 못했고 네. 결국 이제 약간은 좀 뭐 지명도는 떨어지는 선수들끼리 지금 경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시즌에 이 블라가의 자리를 대체해서 경기를 많이 소화했었던 스톰 노톤이 먼저 좀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여요. 이 선수가 지금 201cm에 굉장히 뭐 피지컬이 좋은 선수인데 일단은 이 선수에게 좀 기대를 하는 모양새고 만약에 이 두 선수가 모두 자리를 잡지를 못한다면 이 맷 페일러가 오른쪽 태클로 옮겨와서 자리를 잡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차저스는 좀 다양한 방안을 좀 마련하고 좀 뭐 하나씩 플랜 A부터 좀 가동을 할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이제 뭐 물음표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 예년의 차저스의 오라인에 비하면 선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저스의 진짜 뉴스를 얘기를 해야죠. 수비 보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참 지난 시즌에 기대만큼의 어떤 수비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차저스였는데 이번 시즌을 앞두고 칼릴 맥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지난 시즌에 이제 브랜든 스텔리라는 램스에서 굉장한 디펜스를 만들었던 사람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수비만큼은 뭐 좀 반전이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했는데 사실 오히려 추락을 했다고 봐야겠어요.
459실점을 했는데 이게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펠컨스와 동률. 그러니까 우리가 펠컨스 수비를 절대 좋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실점 지표에서 펠컨스와 동일한 점수를 내줬고 라이언스와 제츠만이 이 차저스보다 더 많은 점수를 내줬던 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비가 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뭐 플레이오프 혹은 그 이상을 노리는 차저스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해주신 칼릴 맥과 더불어서 제시 잭슨까지 영입을 하면서 좀 빅네임들을 추가를 했어요. 네. 일단 칼리맥 선수부터 얘기를 해보면 2022년 2라운드 한 장, 23년 6라운드 한 장을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당초 이제 이 레이더스에서 시카고 베어스로 넘어갔을 때는 1라운드 3장이 포함된 딜이었는데 지금 2라운드 한 장에 6라운드 한 장. 그만큼 이제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보다 나이가 4년이 흘렀으니까 뭐 칼리맥도 나이를 먹었고 또 이제 베어스로 가면서 대형 연장 계약을 맺은 게 여전히 좀 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년에 한 6,300만 달러 정도의 계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돈도 좀 많이 줘야 되는 선수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좀 7경기 소화에 그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칼리맥의 어떤 뭐 트레이드 가치가 좀 낮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최전성기에선 조금 내려왔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 조이 보사와 함께 뛸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좀 우산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더하면 이제 27개 반이라는 세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물론 뭐 이 두 선수가 올해도 그거를 뭐 합작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뭐 그에 근접한 20개에서 25개 정도만 해줄 수 있다면 뭐 차저스의 패스러시는 굉장히 좀 강력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칼리맥 같은 경우에는 좀 차저스를 오게 된 것이 굉장히 좀 좋은 일이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개인의 어떤 성취로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룬 선수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6번의 프로볼, 3번의 퍼스트팀 올프로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커리어에서는 뭐 누구에 뒤지지 않는 엄청난 성과를 냈고 뭐 베어스로 가면서 많은 돈을 또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 우승 반지가 사실 하나 필요해요. 그러면 정말 뭐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커리어가 완성이 되는 건데 네. 현재 차저스는 좋은 쿼터백 또 루키 계약에 있는 쿼터백이 있고 뭐 각 포지션마다 엘리트 선수들 핵심적인 선수들이 이제 곳곳에 포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우승을 한번 꿈꿔볼 수 있는 전력은 갖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오면서 그게 더 강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좀 어떤 팀으로서의 성취를 노리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저스에서의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선수 본인도 이제 슈퍼볼 반지를 차지하는 것이 내 커리어 마지막 목표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칼리맥이 지금 이제 NFL에서 8년을 뛰었는데 플레이오프에 나간 게 3번. 뭐 이거는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그 중에 플레이오프 승리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광탈이었죠. 네, 그래서 뭐 최소 플레이오프에서의 어떤 첫 승, 나아가서는 슈퍼볼 진출 혹은 우승을 노리는 어떤 칼릴맥의 어떤 큰 그림을 위한 어떤 뭐 이적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팔짱 끼고 있잖아요. 팔짱 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이시 잭슨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선수를 이제 5년 8,250만 달러를 안겨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했어요. 이건 당한 겁니다. 저도 뭐 김민준 아나운서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것을 예상하고 저는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만 좀 갖고 왔는데 일단은 차저스의 팀 상황 자체가 코너백에 대한 갈증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뭐 프리미엄을 얹어주더라도 이제 수준급의 코너백을 데려와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이시 잭슨이 물론 단점도 있지만 어떤 플레이메이킹, 그러니까 턴오버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특장점이 있는 선수라는 건 이제 확실한 강점이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증명된 강점이죠. 그래서 지난 시즌 이제 차저스의 팀 전체 인터셉션이 11개였다. 그리고 패스 굴절이 56개. 이 두 개의 어떤 기록 모두 리그 이제 하위권이었는데 제이시 잭슨 혼자서 만들어낸 기록이 8개의 인터셉션에 23개의 패스 굴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이시 잭슨이 차저스에 와서 곧바로 이러한 동일한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이시 잭슨이 숫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아마 차저스는 그거를 보고 좀 데려왔다고 봐야겠어요. 저는 뭐 숫자의 함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제이시 잭슨 선수가 맺은 그 계약 규모가 5년 8,250만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잘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제 계약을 조금 더 과거에 하긴 했습니다만 제일런 램지가 5년에 1억 달러거든요. 근데 제이시 잭슨이 5년 8,250만 달러다? 글쎄요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 입장에선. 물론 이제 제이시 잭슨 선수가 못하는 선수다? 아니고요. 이 선수가 그럴 가치가 없는 선수다?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제 투입한 비용 대비 또 가치를 따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소위 가성비에서 이제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네. 뭐 그런 이제 지적이신 것 같고 뭐 저도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출신 FA 선수들은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이제 수비 선수들 같은 경우는 빌리 벨리책의 어떤 스킴 안에서 어떤 그의 관리 안에서 뭐 만들어낸 기록일 가능성이 또 꽤 있는 거니까 다른 팀으로 갔을 때 생각보다 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시 잭슨도 혹여나 또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차저스 팬들도 좀 한번 좀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명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트레이비어스 화이트 선수와 함께 경쟁을 하다가 뭐 잠깐 홀드아웃도 했었고 뭐 부상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떠난 과거에 이제 한 시즌 반짝했던 코너백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몇 시즌 동안 이제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최정상으로 평가를 받았던 건 딱 한 시즌이었는데 그 선수가 굉장히 유사해요. 제가 보는 느낌은. 스테판 길모어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실명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차저스의 몇 안 되는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코너백이었고 일단은 이제 제이시 잭슨이라는 이제 고액 FA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의도나 과정은 다 이해가 되는데 제이시 잭슨 이제 결과로 좀 부응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약점이 이제 러싱 디펜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3년 2,400만 달러를 주고 이제 뭐 집주인에 있던 그 주인집에서 있던 이 세바스티안 조셉 데이를 영입을 했어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홈구장이니까 뭐 팀 적응에도 굉장히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적어도 이 러싱 디펜스에서만큼은 좀 스페셜리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차저스가 굉장히 좀 뭐 좋은 선수를 잘 찾았다. 자신들의 니즈에 맞는 선수를 찾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이시 잭슨보다는 세바스티안 조셉 데이의 영입이 훨씬 더 좋은 영입이다. 그러니까 두 선수 중에 누가 더 좋은 선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계약 조건이랑 이런 걸 따지고 봤을 때 세바스티안 조셉 데이의 계약이 훨씬 더 좋은 계약이었고 좋은 영입이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선수들 단속에도 좀 나섰는데 이 더윈 제임스와 4년 7,650만 달러라는 이제 역대 세이프티 최고 뭐 조건의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뭐 이 더윈 제임스 같은 거는 뭐 부상만 없다면 이제 최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니까 뭐 그에 부합하는 뭐 돈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스테일리 감독 같은 경우는 이 더윈 제임스를 뭐 단순히 세이프티 자리에만 놓는 게 아니라 뭐 니켈 코너백, 뭐 라인베커, 뭐 블리츠에 가담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패스러셔로서 또 투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뭐 다용도로 어떤 감독의 원하는 이제 자리에서 뛸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멀티성을 가진 선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돈을 받을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서 뛰었던 카일 벤노이 선수도 영입을 하면서 뭐 수비에 여러 가지 보강을 한 차저스인데 지금 사실은 이제 차저스 어떻게 보면 수비가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었는데 올 시즌에 이제 이 오프 시즌 움직임을 보면 올해는 수비로 일을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공격은 이미 막강하니까 수비만
조금만 더 뭐 리그 한 중상위권 정도까지만 이제 올라와줄 수 있다면 뭐 이번 시즌 어떤 팀도 이 차저스를 만만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1라운드에서 뽑은 자이언 존슨 선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스턴 칼리지 출신의 오펜시브 가드인데 가드를 1라운드에 뽑았다. 이거는 정말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대단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당초에는 이제 AFC 웨스트에 워낙 뭐 좋은 쿼터백, 좋은 리시버들이 많으니까 뭐 트렌트 맥더피 같은 이제 코너백을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뭐 이 자이언 존슨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허버트를 더 보호하는데 좀 역점을 뒀던 드래프트였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자이언 존슨은 이제 대학 리쿠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무명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4스타 유망주다, 5스타 유망주다 뭐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곤 하는데 네. 이 선수는 이제 그 별을 하나도 받지를 못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노스타 유망주. 네. 그래서 이제 대학도 FBS로는 못 가고 FCS 레벨의 이제 데이비슨 컬리지에서 어떻게 보면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좀 뭐 급성장을 이뤄내면서 이후에 이제 FBS의 보스턴 칼리지로 이적을 했고, 그러니까 전학을 갔고, 예. 뭐 보스턴 칼리지에서도 이제 태클과 가드를 오가며 이제 좋은 활약을 한 끝에 드래프트 1라운드 영광을 좀 얻게 됐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사실 이제 라션 슬레이터 선수를 뽑으면서 재미를 봤었던 차저스였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올 시즌 이제 차저스의 오라인이 대단히 좀 강해지겠다라는 그런 예감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파워와 스피드를 모두 겸비한 좀 웰라운드 유형의 라인맨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약점을 이제 따지면 어떤 이제 오펜시브 라인의 갭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라인베커를 이제 급작스럽게 저지하고 이런 거에서 좀 문제를 노출한다는 평가는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에 뽑힐 만한 선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차저스 입장에서는 뭐 어떤 공격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2의 퀸튼 넬슨이 될 수 있을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차저스 올해 사고 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몇 년간 항상 전력은 괜찮았는데 그게 막상 결과물로 이어지질 못했어요. 네. 허버트도 데뷔 2년 동안 저희가 엄청난 개인 기록들을 만들어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뼈아픈 점이 있다면 결국 팀은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 나서지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이자 뭐 허버트에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주변의 기대치 그다음에 뭐 수비에서의 업그레이드 이런 거를 이제 등에 업고서 자신이 뭐 플레이오프에서도 굉장히 좀 멀리 가야 되는데 네. 뭐 시즌 초반에 그게 여하이 풀리지 않는다면 좀 스텝이 좀 꼬일 수도 있는 시즌이다. 왜냐면 또 지구 경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1주 차에 레이더스에게 잡히면서 출발한다. 이러면 이제 좀 뭐 분위기가 꺾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즌 초반에 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차저스입니다. 네, 이렇게 차저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지구 2위에 랭크가 됐었던 레이더스였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지난 시즌이었거든요. 뭐 존 그루덴이 이제 뭐 이상한 메일을 보낸 게 또 밝혀지면서 공식적으로 팀을 떠나게 됐고 그 자리에 이제 리시 비사치아 감독 대행이 정말 잘 메꿔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극적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했는데 글쎄요. 비사치가 결국은 감독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정식 감독으로 취임을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선수들도 굉장히 뭐 비사치아를 따르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극딜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 레이더스 구단의 선택은 이 뉴잉글랜드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조시 맥데니얼스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김민준 아나운서도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레이더스 팬분들께 굉장히 죄송한데 이거 사견입니다. 이거 팬으로서의 마음을 말씀을 드리면 망했으면 좋겠어요. 맥데니얼스 자체가 빨리 망해라. 빨리 망하고 다시 돌아와라.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좀 이성적인 좀 분석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네. 굉장히 지금 감정적인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팬심이 섞이면 이게 이성적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성적일 수 있을 때는 돈 받고 일을 할 때나 이게 이성적일 수 있지
이게 만약에 제가 NFL 중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를 하는 거면 이성적일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뭐 저희가 과거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맥데니얼스가 이제 과거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감독을 했다가 한번 망했었다. 덴버 시절. 저희는 항상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감독이 됐으니까 첫 번째 어떻게 망했지라는 거를 좀 전달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딥하게 조사를 좀 해봤는데 그 당시가 이제 2009년입니다. 그래서 만 32세라는 매우 어린 나이로 지금 감독이 됐었던 조시 맥데니얼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 33세니까 네. 사실 지금의 저보다 어린 나이에 NFL 감독을 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역대 그 부임 당시 나이 기준으로 가장 어린 헤드코치 탑 10 안에 드는 엄청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근데 이 부분 1위가 션 맥베이 LA 램스 그렇죠. 감독이고 맥베이는 지금 30세 11개월 했더라고요. 에이, 못 깨요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베이 같은 정말 뭐 다이아수죠. 네, 정말 대단한 사람, 뭐 범인의 경지를 넘어선 사람을 제외하면 맥데니얼스도 정말 어린 나이에 신동 소리를 들으면서 감독에 데뷔를 했었던 인물이에요. 맥데니얼스가 더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션 맥베이는 존 맥베이라는 할아버지도 있었고 그 할아버지 밑에서 본인이 이제 어떤 풋볼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맥데니얼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션 맥베이가 본인의 어떤 배경과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천재가 맞아요. 십몇 년 전에 경기했던 플레이에 그 플레이를 다 기억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 사람도 천재는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 뭐랄까 이재용식의 성공이라면 맥데니얼스는 그 맨땅에서 일궈냈다. 좀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뭐 조시 맥데니얼스의 이제 덴버 시절을 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저는 그냥 초반부터 그냥 박살이 났을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조금만 설명 드려보면 뭐 마성의 남자로 알려진 이제 제이 커틀러가 당시 덴버 쿼터백이었는데 맥데니얼스가 과감하게 교체를 했고 이제 카일 오튼이라는 선수를 데리고 개막 후 6연승을 달렸더라고요. 6전 전승으로 이제 시즌을 출발하면서 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풋볼을 열심히 보지는 못했으나 뭐 적어도 덴버 지역 내에서는 굉장한 신드롬을 일으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게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스승이자 친정팀이었던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이제 굉장한 성과들이 있었는데 사실 2008 시즌에 이제 8승 8패에 그쳤던 팀을 이어받은 맥데니얼스 입장에서는 굉장한 성과였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좀 성적이 급전직하면서 2009 시즌도 결국 8승 8패로 마무리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2010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팀 티보를 이제 뽑으면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뭐 도박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결국 그게 뭐 실패로 끝났죠. 이제 오히려 3승 9패까지 이제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년차를 제대로 마무리하기도 전에 이제 해고를 당하고 말았던 그런 조시 맥데니얼스의 어떤 좀 흑역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좀 글쎄요 징계를 받는 일도 또 있었어요. 이게 이제 상대 훈련을 녹화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스파이 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좀 그때 당시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뭐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그동안에 이제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코치로서도 훨씬 더 많이 성숙을 했겠습니다만 그런 실패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뭐 저도 뭐 이제 맥데니얼스 자체도 성장을 했고 그 당시의 덴버보다는 지금의 레이더스의 전력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맞죠. 네. 그래서 뭐 성공적인 감독 커리어를 보낼 수 있을지 뭐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어쨌든 하필 또 AFC 웨스트로 왔기 때문에 덴버와 어떤 좀 라이벌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것도 좀 재밌는 스토리 라인이 되겠다. 뭐 그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쿼터백부터 좀 살펴보죠. 데리카 선수가 오프 시즌에 연장 계약 맺었습니다. 3년 1억 2,15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데리카 역시도 이제 4천만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이제 1년 계약에다가 3년 추가해서 이제 4년 동안 향후 이제 보장을 받았는데
뭐 어쨌든 보장받은 만큼 이 선수도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이 자료 준비하면서 NFL에 이제 그 NFL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자기들이 자체 생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토탈 액세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이제 진행자 그리고 이제 두 명의 해설자가 나오는데 한 명의 해설자가 윌리 맥기니스트 그 예전에 이제 패트리어츠에서 뛰었던 선수 그리고 다른 한 명이 데이비카입니다. 데리카의 형이죠. 그러니까 데리카의 형 데이비카가 예전에 이제 휴스턴의 창단 멤버기도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니까 뭐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면에서 뭐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가 좀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던데 데리카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데리카는 사실 어느 정도 이게 저는 실링을 찍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진만 위원이 이진만 사장님이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이제 가구를 갖춰주는 일들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 프리시즌에 레이더스가 그거 굉장히 잘했습니다. 뭐 데리카에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역시나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뭐 다반테 아담스의 영입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현 시점에 넘버원 리시버 2명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원래 제가 항상 3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셋 중에 하나가 이제 약물로 인해서 이제 좋지 못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논외가 됐고 쿠퍼컵과 다반테 애덤스 이 두 선수가 현 시점 거의 뭐 탑 2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팬분들 입장에서 뭐 각자 의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말 체이스나 저스틴 제퍼슨 같은 선수를 또 뭐 탑에 놓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퍼슨은 좀 그런가요? 못 참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다반테 애덤스는 이제 꾸준하게 숫자로 보여준 선수니까 물론 에런 로저스와 함께 뛰었다는 프리미엄은 있었으나 네. 다반테 애덤스는 뭐 리그에서 검증이 이미 끝난 뭐 베테랑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탑 3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반테 애덤스의 커리어를 좀 살펴보면 그린베이 시절에 이제 8년 동안 평균 1000 리시빙 야드를 넘을 정도로 뭐 이제 숫자로 좀 보여준 선수고 네. 뭐 프로볼이나 퍼스트팀 올프로도 굉장히 여러 차례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레이더스 영입하기 위해서 드래프트 1라운드 픽, 2라운드 픽을 모두 희생을 했고 이제 트레이드로 영입한 후에 5년 1억 4천만 달러라는 정말 엄청난 메가딜을 안겨주면서 이 다반테 애덤스에게 좀 과감한 투자를 한 레이더스였습니다. 네. 뭐 에런 로저스의 남자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나는 선수잖아요. 그 까탈스럽고 까다로운 에런 로저스가 선택한 선수라는 그 한 문장으로 좀 얘기가 다 끝나는 것 같고 뭐 연 평균 금액 1위는 이 타이릭 힐 선수가 타이틀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역대 와이드 리시버 중에 총액 기준으로 최고의 계약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다반테 애덤스와 데리카가 굉장히 재미난 인연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2012년과 13년에 프레스노 스테이트에서 같이 뛰었어요. 그 같이 뛰던 두 시즌 동안에 데리카가 9,000야드 이상의 패싱 야드에 87개의 패싱 터치다운이라는 엄청난 뭐 기록을 이제 쏟아냈는데 그 중에 3,000야드 이상, 그다음 이제 38개의 터치다운을 잡아냈던 것이 다반테 애덤스였어요. 네. 그래서 뭐 애덤스가 이제 프로에 와서는 에런 로저스의 남자였지만 대학 시절에는 데리카의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데리카와 뭐 프로 무대에 와서도 꽤나 이제 친분을 유지하면서 뭐 지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같은 팀에서 또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뛰게 됐습니다. 네. 뭐 브렛 파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이제 입을 열었는데 다반테 애덤스와 데리카를 모두 존중하지만 다반테 애덤스가 에런 로저스와 만들어냈던 생산성만큼은 만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친정팀 사랑 얘기를 또 했습니다.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AFC 웨스트의 전체 판도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이 다반테 애덤스의 이적은 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애덤스가 레이더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이번 뭐 시즌 AFC 웨스트의 좀 왕좌의 주인을 가리는 뭐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러닝백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이제 조시 제이콥스 선수의 5년차 옵션을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이콥스 선수가 정말 반짝이는 그런 데뷔 시즌 보여준 이후에 퍼포먼스도 줄었고 뭐 사건 사고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에 대한 가치를 좀 높게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년차 옵션조차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라운 선택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시 제이콥스급의 선수에게 5년차 옵션조차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좀 놀라운 저에게는 좀 충격적인 뉴스기는 했어요. 네. 근데 뭐 이번 기회에 이 5년차 옵션에 대해서 저도 좀 공부를 하는 기회가 됐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드래프트 1라운드에 뽑힌 선수에 한해서 구단이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죠. 원래 이제 4년이 끝나면 FA가 돼야 되는데 네. 이 1라운드 선수들은 구단이 원한다면 이제 1년 더 돈을 주고 이제 확실하게 권리를 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포지션마다 금액이 다르고 해당 선수가 프로볼에 몇 번 선정됐는지 그다음에 일정 플레이 타임을 충족했는지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금액이 좀 이렇게 다르게 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뭐 금액 테이블을 좀 뭐 흥미롭게 지켜봤는데 네. 뭐 조금만 요약을 해드리면 스페셜팀 요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포지션 중에 러닝백이 제일 싸요. 그래서 러닝백의 어떤 뭐 이건 이제 결국 포지션의 평균 연봉 이런 걸로 이제 산정이 될 텐데 지금 러닝백이 어떤 리그에서 가지는 어떤 위상이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좀 반증인 것 같고 프로볼에 사실 제이콥스 한번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플레이 타임도 꽤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들을 충족해서 조시 제이콥스의 5년차 옵션에 매겨진 가격은 1년 800만 달러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레이더스가 생각보다 비싸네 하고 이제 아마 드랍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판단은 이제 각자 좀 다르겠죠.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지 않았고 결국 제이콥스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FA가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팩트라고 봐야겠어요. 예. 그래서 뭐 제이콥스 입장에서는 결국 레이더스에 남게 되든 혹은 다른 팀으로 떠나게 되든 어쨌든 올해는 잘하고 봐야 된다. 네. 자신을 좀 증명해야 되는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년 드레이크 선수가 방출이 됐습니다. 레이더스 이적 이후에는 부상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었던 드레이크 선수였는데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드래프트 4라운드에서 자미르 화이트라는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 화이트 같은 경우 이제 파워백 유형이라고 봐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준수한 스피드도 좀 겸비를 하고 있다는 평가는 있는데 이제 반면에 어떤 패스 캐치라든가 뭐 패싱 오펜스 상황에서의 어떤 엑스트라 블로커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지아 대학 시절에는 뭐 워낙 거기는 이제 로스터가 짱짱하니까 이제 동료 러닝백들과 좀 스냅을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패싱 다운에서는 거의 사용이 되질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패스를 받는 타겟으로서도 좀 메리트가 떨어지고 블로커로서도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조지아 입장에서도 굳이 뭐 패싱 공격을 확실하게 할 다운에서 이 자미로 화이트를 쓰지를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자신의 좀 약점이 가려졌을 수도 있지만 네. 뭐 반대로 보면 어떤 자신의 약점을 좀 극복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좀 없었다. 네, 그렇게도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당장 올해는 뭐 조시 제이콥스의 백업 역할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제이콥스가 나가게 된다면 이번 시즌 끝나고 내년부터는 이제 풀타임 주전으로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약점을 개선하는 데에도 좀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러닝백까지 좀 살펴봤고 지금 타이탄드진에는 데런 월러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스킬 플레이어진은 일단은 좀 향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비교적 이제 물음표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라이는 좀 반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모든 포지션이 완벽한 팀은 없죠. 거의 뭐 네. 물음표 살인마 수준이에요. 네. 이 정도면. 그러니까 NFL이라는 게 이제 빡빡한 셀러리 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몇몇 포지션의 엘리트 선수와 뭐 굉장히 준수한 뎁스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나머지 부분에서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NFL이 재미있는 건데
이제 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오펜시브 라인이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지금 29위 정도의 랭크가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뭐 팬들 뒷목을 붙잡게 하는 네. 그런 숫자고, 뭐 사실 가장 큰 이슈 혹은 뭐 팬들의 불만은 결국 알렉스 레더우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1라운드에 뽑힌 순간부터 좀 과한 투자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어떤 전문가들과 팬들의 우려가 현실로 좀 드러나고 말았거든요. 뭐 현 시점에서 리치픽이 확실하죠. 그래서 뭐 리그에서 손꼽히는 거의 최악의 오펜시브 라인맨이 됐고, 뭐 상대 D라인을 전혀 저지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상황에서 페널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래저래 좀 팀에 도움이 안 됐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뭐 팀에서는 이제 원래 라이트 태클로 뽑았는데 뭐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가드로도 한번 써봤는데 뭐 네. 그마저도 좀 신통치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시즌 아마 몇 주 안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결국 방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1라운드 픽 선수가 1년밖에 뛰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오프필드 이슈 없이 이렇게 방출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좀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실력만으로 방출이 된다? 음.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또 공교롭게도 베어스로 갔어요. 네. 뭐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펜시브 라인맨계 거의 뭐 트루비스키 같은 이제 밈으로 좀 뭐 트루비스키는 물론 길게 있었지만 그냥 최악의 쿼터백 하면 이제 일종의 좀 고유 명사처럼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1라운드 3장짜리. 네, 레더우드도 지금 좀 그런 수식어를 받고 있었던 선수였는데 공교롭게도 또 베어스가 주워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이번 프리시즌에도 어떤 전혀 개선된 점이 없었던 것이 레이더스 구단에서 좀 결단을 내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좀 뭐 분석을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놓고 보면 마이크 메이옥 단장이 싸놓고 간 똥이 진짜 거의 코끼리 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웨이옥 단장 시절에 뭐 맥스 크로스비 같은 이제 하위 라운더 중에 좋은 선수를 발굴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사실 이제 밑에서 뽑았는데 터진 거지. 상위에서 뽑았는데 망한 선수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클레넌 페럴이라든가 조시 에이브럼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다 5년차 옵션 실행이 안 됐고, 조시 제이콥스도 뭐 제가 조금 논란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5년차 옵션 실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이옥 단장 시절에 이제 뭐 칼릴 맥을 트레이드 하는 등 하면서 이제 많은 드래프트 픽을 모았던 것이 결국에는 좀 결실을 맺지를 못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원기옥을 모았는데 졸로 써야 되는데 일로 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레이더스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살리질 못했던 상황이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한번 그 결과들 좀 지켜봐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디펜스에서도 애리조나에서 뛰던 챈들러 존스를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3년 5,100만 달러. 그러니까 챈들러 존스의 어떤 명성치고는 좀 꽤나 저렴한 가격에 저는 좀 영입에 성공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미 챈들러 존스가 이제 지난 시즌 중에 이제 팀과 연장 계약 논의가 잘 뭔가 합의점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뭐 좀 트레이드를 요구를 이미 한 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애리조나를 떠나는 거는 뭐 사실상 기정사실이었고, 뭐 그 기회를 레이더스가 잘 낚아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존스가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뭐 아직 에이징 커브가 확실히 왔다는 징조는 없거든요. 그래서 레이더스가 당장 1, 2년은 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락야신 선수도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제 야닉 은가케를 트레이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연쇄 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챈들러 존스가 왔으니까 그리고 맥스 크로스비가 있으니까 굳이 뭐 야닉 은가케까지 보유하는 거는 좀 뭐 너무 중복 투자, 뭐 로스터에 좀 뭐 지나친 이제 중복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야닉 은가케를 보내고 세컨더리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락 야신을 데려오자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의도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뭐 그런 트레이드였어요.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전임 단장, 전임 감독 하에서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좋았던 부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정리가 되고
이제 이 맥데니얼스 감독하에서 새롭게 또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레이더스가 되겠는데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이더스 팬들이 이제 굉장히 좀 하드하고 좀 투쟁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저 최근에 운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팀 칩스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볼 텐데 네. 앞서 언급했던 세 팀이 강해진 만큼 칩스에게는 좀 뭐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이제 뭐 칩스가 잘못하고 있냐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른 팀들은 모았던 기를 이렇게 방출을 하는 입장이고 그동안 이제 모아서 방출하고 있던 기가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서 사실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의 가장 강력한 힘은 역시나 삼각편대였거든요. 패트릭 마홈스, 타이릭 힐, 트래비스 켈시 이 세 명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였는데 그 삼각편대가 결국은 와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칩스의 좀 뭐 부정적인 사인들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이제 다른 라이벌 팀들의 성장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예. 김민준 아나운서가 이제 내부적인 이제 타이릭 힐의 이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 쪽에서도 몇몇 뭐 타이런 매튜나 뭐 그쵸. 워드 같은 이제 몇몇 핵심 선수들이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홈스의 10년 계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크고 아름다운 네, 계약. 그래서 물론 마홈스는 이제 그 돈을 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선수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팀의 셀러리 캡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마홈스는 계속 마홈스인데 네. 이전에 루키 계약에 있던 싼 돈을 받던 마홈스가 이제 같은 마홈스지만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 그 연봉 상승분만큼 이제 다른 포지션에 좋은 선수들을 이제 데리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칩스 구단 입장에서는 분명히 손해를 보는 뭐 시즌이다. 그럼요. 그렇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월급이 한계가 있는데 내 학원비가 많이 나가면 반찬의 가짓수가 줄고 그 소고기가 돼지고기로 바뀌고 약간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지금 칩스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타이릭 힐이라는 정말 리그 최고의 스피드스터가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래비스 켈시 선수에 대한 어떤 집중 견제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패트릭 마홈스 선수가 저는 리그 정상급 쿼터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냥 현 시점에서 리그 정상급이고 그 역사상 수많은 좋았던 쿼터백 중 하나가 될지 혹은 리그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선수가 될지는 이제부터 결정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팬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은 그거겠죠. 타이릭 힐이 없는 패트릭 마홈스는 계속 잘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떨어지는 거냐. 뭐 그 질문을 이제 뭐 저부터도 뭐 가장 뭐 궁금한 점이고 많은 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뭐 사실 저희가 어떤 뭐 단정을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과거 데이터로 좀 살펴보면 타이릭 힐이 결장했는데 패트릭 마홈스가 뛰었던 경기 이게 이제 몇 개가 있을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총 5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5경기에서 이제 4승 1패 경기당 평균 약 350야드에 8개 터치다운과 1개 인터셉션이니까 뭐 사실 기록적으로 그렇게 뭐 큰 하락이 있어 보진 않거든요. 사실 패싱 야드는 마홈스의 커리어 전체 기록보다는 오히려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뭐 표본이 워낙 적기 때문에 뭐 이것만으로 저희가 뭐 마홈스의 어떤 이번 시즌을 판단한다는 건 좀 어렵고 그 5경기의 어떤 세부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경기마다의 기복이 좀 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터치다운 8개라고 그랬는데 7개가 2경기에 몰아서 나왔고 1경기에 하나 나머지 2경기에 터치다운이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 나름 좀 기복을 탔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마홈스도 좀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있는 시즌 출발이다. 그래서 그 대체자로 영입한 뭐 주주 스미스 슈스터라든지 마르케스 말테스 스캔틀링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좋은 역할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선수들이 최근에 막 그렇게 좋은 모습은 또 아니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마르케스 발데스 스캔틀링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때도 있었지만
기복이 있는 모습이었고 드랍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주는 멘탈 이슈가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확실한 다운그레이드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다운이 되는데 덜 다운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러싱이 그렇게 강력한 팀이 아니잖아요. 예, 물론 이제 클라이드 에즈워즈 엘레어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 선수 역시도 어느 정도의 기복은 있고 그리고 냉정하게 리그 탑급 러닝백은 아니니까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새롭게 영입된 주조 스미스 슈스터, 마르케스 발데스 캔틀링 이런 선수들이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MVS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킹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칩스의 러싱 공격에도 좀 부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다. 네. 소개를 드리고 주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스틸러스에선 최근에 거의 슬랏 리시버로만 좀 활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활용폭이 제한이 있었는데 칩스에서는 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한계를 두지 않고 뭐 아웃사이드 슬롯 이렇게 좀 골고루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 훈련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자유분방한 성격의 이 주주 스미스 슈스터에게는 좀 더 어울리는 어떤 방법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추측이 들고 또 이런 이제 패트릭 마홈스 같은 슈퍼스타와 함께 뛰면서 좀 멘탈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또 좀 말을 잘 들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아직은 그러기엔 탐 브레이디급은 아니니까. 예. 근데 그렇긴 해도 글쎄요. 이제 피츠버가 좀 지나친 규율을 좀 강조하는 그러니까 뭐 지나치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그런 게 좀 강한 문화잖아요. 아 그런 게 근데 좀 이제 없잖아 이게 있긴 하죠. 주주에게는 그것이 좀 스트레스풀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돌출 행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빅벤의 말을 안 들었는데 패트릭 마홈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저는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 예. 근데 이제 두 사람의 어떤 리더십이 좀 스타일이 다르다면, 아 네, 그러니까 또래 이런 느낌이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적당히 놀아주면서 이제 여기까지만 놀고 빨리 가서 공부하자. 너 절대 놀지 말고 공부만 해야 돼 보다는 네. 적당히 놀 만큼 놀고 또 집에 와서 같이 공부하자 이런 스타일이 또 잘 먹힐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주주가 1년에 지금 376만 달러니까 이 선수의 뭐 과거의 명성이나 네. 뭐 그래도 정점에 있었던 시즌의 기록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리시즌 그다음에 오프시즌 훈련 과정에서 칩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평가가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뎁스 차트에도 MVS가 지금 연평균 1,000만 달러를 받는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지만 주주가 지금 넘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칩스 내부적으로는 이 주주의 어떤 반등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새롭게 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새롭게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되면 술자리를 좋아하지만 술을 좀 덜 먹게 되고 친구를 좋아하지만 친구를 좀 덜 만나게 되고 근데 그런 기간이 사실 보통 한 100일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게 길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주주 스미스 슈스터의 모습은 본인의 모습이냐? 아니요, 이 친구도 뽀로로예요. 노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이제 허니문 효과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즌 중반, 후반까지도 이런 좋았던 느낌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 프리시즌에 보여줬던 그런 좋았던 어떤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좀 칩스의 시즌을 지켜보는 재밌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오펜시브 라인 쪽에도 좀 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레프트 태클 올랜도 브라운을 뭐 작년인가요? 이제 1라운드 픽 한 장을 주고 이제 영입을 했는데 네. 이 올랜도 브라운에게 이제 적정한 가격으로 이제 연장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좀 트러블이 생겼거든요. 지금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근데 내년 그리고 향후에 더욱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일단 프랜차이즈 태그를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프 시즌에 칩스가 제안했던 금액이 5년 9,100만 달러예요.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근데 나 안 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쉬운 건 누구예요?
아쉬운 건 칩스예요. 야 근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이런 구단이 계속해서 끌려가는 분위기를 보인다는 건 비단 이제 올랜도 브라운과의 어떤 계약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다른 선수들과의 계약에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올랜도 브라운의 일련의 이제 과정을 보면서 생각난 선수가 레러미 턴실이에요. 그러니까 턴실도 마이애미에서 엄청난 대가를 받고 휴스턴으로 갔고 FA가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픽을 주고 데려오긴 했는데 만약에 연장 계약을 구단이 안 맺고 그냥 보낸다? 이건 정말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그 엄청난 손해를 막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또 보면서 많은 돈을 계약을 주고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구단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좀 배경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올랜도 브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레러미 턴실만큼의 대가는 아니었지만 1라운드 픽을 주고 데려온 선수를 1, 2년밖에 못 쓰고 다시 버린다? 그러니까 다른 팀을 떠나보낸다? 이거는 뭐 칩스 구단이나 팬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협상 과정에서 계속해서 좀 뭐 의뢰 위치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좀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하다. 뭐 아주 빠르게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는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라이테클 루카스 니앙 선수가 지난 시즌 막판에 입었던 부상에서 아직까지 회복이 다 안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시즌 초반에 좀 뛰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안 나와도 크게 상관없는 선수긴 합니다. 사실 데뷔 시즌 활약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네. 다치기도 했지만 그래서 뭐 아직 젊은 선수니까 물론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뭐 어쨌든 또 아직 부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 못 볼 것 같고 일단은 이 앤드류 와일리라는 이제 17년 언드래프티드 출신 선수에게 좀 기회를 주는 모양새예요. 네. 근데 커리어 대부분을 사실 가드로 뛰다가 지난 시즌에 이제 태클로 조금 경험을 쌓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미지수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좀 리스크는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니앙 선수가 안 나오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니앙 선수 대신해서 나올 선수가 없다는 건 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니앙 선수가 빨리 건강하게 돌아와서 좀 리그에 적응하고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좀 터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는 이제 뭐 세컨더리 쪽에 이제 타이런 매튜 그다음에 워드가 빠진 것이 좀 공백인데 타이런 매튜는 이제 팀에 좀 잔류하겠다는 의사도 있었으나 네. 팀이 이제 더 젊은 세이프티 그러니까 휴스턴 출신의 이제 저스틴 리드에 더 뭐 좀 매료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 선수를 더 우선순위로 두면서 어떻게 보면 좀 세대 교체가 일어난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스틴 리드 선수가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 이 선수가 뭐 타이런 매튜만큼 검증이 된 선수냐?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텍산스 시절에 비하면 이 칩스에서 뛴다는 거는 글쎄요 스케줄에서도 훨씬 더 강한 상대들을 자주 만나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이제 긴장감 있는 큰 게임도 많이 뛰어야 되고 조금 환경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응, 중압감이 이겨내는 멘탈 이런 것까지 검증됐는지는 이제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스틴 리드가 좀 염두에 두면서 뭐 계속해서 좀 트레이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만났던 쿼터백들과 만나게 될 쿼터백들을 생각해 보니까 느낌이 확 오는데요. 다르죠. 네. 일단은 AFC 웨스트도 워낙 강력하고 칩스가 이제 지난 시즌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지구 1위 팀들을 여러 차례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 저스틴 리드에게는 굉장히 챌린지한 뭐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 선수는 뭐 세이프티로서의 뉴스보다는 최근에 이제 부업에 관한 뭐 재밌는 소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개를 드려보면 이 선수가 이제 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 과정에서 65야드 필드골을 아쉽게 놓쳤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실제로 프리시즌에는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 킥을 실제로 시도해서 성공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본인도 이 킥에 대한 굉장히 흥미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앤디 리드 감독도 좀 진지하게 이 해리슨 버커가 다쳤을 때를 대비한 어떤 백업 키커로서 좀 일종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네, 이게 뭐 여차하면 그 선수 생명을 늘리기 위한 전직 가능성이 있다. 인생은 길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버커가 다치면 안 되겠지만 시즌 중에 혹여나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이 저스틴 리드가 나서서 킥을 하는 장면을 정규 시즌에서도 혹시 볼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차베리어스 워드의 공백은 저희가 뒤이어서 이야기할 드래프트 타이밍에 이제 그 트렌트 맥더피를 뽑으면서 메웠거든요. 네. 그래서 맥더피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선수만 더 얘기를 해보면 지난 시즌 중반에 이제 영입이 돼서 팀에 또 쏠쏠한 역할을 해줬던 이 멜빈 잉그램 선수와 연장 계약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칼로스 던랩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메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베테랑을 영입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정점이 아닐지라도 어떤 검증된 베테랑을 영입하는 것에 좀 맛이 들렸다고 해야 될까요? 익숙한 맛. 네, 한번 좀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뭐 잉그램과는 좀 조건이 맞질 않아서 연장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시장에 나와있던 카를로스 던랩을 데려온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난 시즌 잉그램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라운드에서 뽑았던 선수들을 좀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일단 앞서 말씀해주셨던 트렌트 맥더피 선수 소개를 해주시죠. 뭐 워싱턴 대학을 나온 이제 코너백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 팀에 가장 필요했던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가장 먼저 선택을 했고 사실 칩스가 이제 29번 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29번 픽에 94번, 121번이라는 꽤나 뭐 준수한 뭐 중간 라운드 픽 2장을 더 얹어가면서 8계단을 올라와서 이 맥더피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수준급의 코너백에 대한 니즈도 있었고 이 맥더피에 대한 확신도 있었던 픽이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그 제 생각에는 이 트레이드를 안 했어야 됐다. 예. 이 트레이드를 하지 않았으면 스트레인지를 뽑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스트레인지 선수가 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뭐 어쨌든 제이씨 잭슨이 떠나기도 했고 저희도 이제 코너백이 안 필요한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트렌트 맥더피를 직접 픽을 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트레이드가 일어나면서 칩스가 이 선수를 뽑아갔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 뭐 존 커버리지, 맨 커버리지 어느 상황에서도 좋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러싱 디펜스 상황에서는 뭐 저돌적인 태클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고 패스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 상대의 어떤 패스 길을 읽는 그런 눈이 좋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다만 이 선수가 이제 이 피지컬이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빅바디 리시버를 상대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가적인 문제가 있다면 AFC 웨스트로 왔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 맥더피가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새로운 시즌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1라운드에서 뽑은 선수입니다. 조지 칼라프티스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 전체 30번으로 지명된 퍼듀 출신의 디펜시브 엔드입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크리스 존스, 프랭크 클락 이런 선수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냉정하게 그 상대 포켓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수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칩스 디펜스의 문제예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 이 패스러시 윈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크리스 존스와 프랭크 클락이 동시에 스냅에 들어갔을 때는 55%. 그러니까 뭐 꽤 수준급의 수치를 보여줍니다. 근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러니까 한 명이 빠지거나 둘 다 빠지게 되면 그 어떤 성공률 자체가 37%로 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칼라프티스를 통해서 어떤 존스와 클락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칩스 구단의 보관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 선수가 이제 성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칼라프티스 이름에서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그리스 출신의 선수입니다. 어릴 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풋볼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풋볼을 굉장히 좀 늦게 시작했음에도 이 선수가 1라운드에 뽑힌 것 얼마나 이 선수가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26경기를 뛰었는데
29개의 태클 폴로스와 14개의 색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숫자적으로도 뭐 꽤나 좋은 이제 성적을 기록을 했고, 일단 뭐 첫 스텝이 굉장히 뭐 빠르고, 그리고 또 이제 방향 전환 능력 같은 게 좋다. 이런 것들이 좀 장점으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다만 이 선수가 이제 무게 중심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처음 플랜이 좀 망가졌을 때 그 다음 이제 스텝으로 넘어가는, 쉽게 말하면 이제 프로그레션을 읽는 능력과 비슷한 거죠. 첫 번째 플랜이 막혔을 때 그 다음 플랜을 찾아내는 그런 이제 능력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30번에서 뽑기에는 굉장히 고밸류의 픽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어떤 육성과 적응의 정도에 따라서는 이제 굉장히 큰 선수가 될 수 있다는 뭐 분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칩스 입장에서는 뭐 꽤나 좋은 픽을 했다. 일단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라운드에서 뽑았던 두 명의 선수까지 칩스의 오프시즌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네 팀을 다 살펴보고 나니까 AFC 서부지구는 저는 순위도 예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장 순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지구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8지구를 어쨌든 지금 다 다뤘는데 뭐 2강 2약이라든가 뭐 1강 2중 1약이라든가 나름 좀 뭐 이렇게 판도를 좀 예상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물론 다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의 뭐 좀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뭐 시즌 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지구들이 많았던 데에 비해서 이 AFC 웨스트는 글쎄요, 저는 그냥 진짜 4강이라고 봐도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지구 라이벌들의 대결이 분명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NFL의 스케줄상 뭐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뭐 한 팀이 지구순을 차지하고 나머지 세 팀이 모두 와일드 카드를 가져가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네, 그렇게 놀랍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강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AFC 웨스트 팀들의 맞대결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AFC 서부 지구 네 팀까지 NFL 32개 팀을 모두 이제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뭐 본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끝났잖아요. 저희에게도 좀 잘했다라는 이제 셀프 칭찬을 좀 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저희가 뭐 시즌에 들어가면 뭐 매주 프리뷰를 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뭐 리뷰 위주로 좀 뭐 컨텐츠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또 1주차는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럼요. 뭐 저희가 아주 딥하게는 못하더라도 이제 뭐 뒤이어서 아주 짧게 초간단 프리뷰를 1주차는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프리시즌 움직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1주차 프리뷰 이어가겠습니다.